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적 놀이의 무습입니다. 네, 저희는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2015년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고은 작가님의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배경이 호주예요. 호주, 외국이죠. 호주에서 이 주인공은 생존 배낭이란 독특한 아이템이죠. 을 만드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근데 이 생존 배낭 회사의 직원이 홀튼사라고 캥거루라는 양말 파는 회사에 딜을 하러 가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러. 독점 그 양말을 우리 생존 배낭에 넣고 싶다. 딴 데 팔지 말고 우리한테만 팔아라. 이런 조건을 사장과 대면해서 말하려고 계약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장이 없어요. 울룰루 근처에 있다. 근데 포트 어거스타에서 울룰루로 가는 여정인데요. 차를 얻어 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시점이 차가 없어요. 지금 뭐 크리스마스 땐가 해서 휴가 시즌이니까, 할리데이 시즌이니까 차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수소문해서 차를 얻어 타려고 가는데 차를 잘못 얻어 타가지고 후배의 마일러 공장 차가 아닌 괴짜 아저씨의 차를 타버립니다. 히치하이킹을 해버린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라는 제목이 이해가죠. 가는 길에 괴짜 아저씨는 이런저런 자기 과거 얘기를 해줘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생존 배낭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위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있고 생존 배낭 회사 직원, 그리고 아까 괴짜 아저씨, 차를 보는 괴짜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위키라는 주인공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주인공도 한국에서 온 호주로 간 이민자고, 위키도 이민자죠. 근데 차별을 받습니다. 홈씬 두들겨 맞아서 결국 사망해요. 홀튼 사장이 있어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거 반전인데, 그 괴짜 아저씨가 홀튼의 사장인 거죠. 에버리진이고 호주 원주민입니다. 일단 보면 캥거루가 정말 2달 후에 출시된다면, 이거 브랜드죠? 양말. 나는 우선적으로 캥거루 10만 켤레를 사야 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생존 배낭을 만드는 곳인데 이건 역시 내년에 신형 생존 배낭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 최신 생존 배낭의 이름 역시 캥거루다. 사장은 우리의 배낭 안에 폴튼의 새 양말을 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을 아예 캥거루로 정해버렸다. 우리 회사의 배낭이면 독점으로 양말을 공급받고 싶다는 거였다. 124쪽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생존 배낭에 콘돔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웃지만 콘돔은 부피 대비 효율적인 물통이다. 하나의 콘돔이 1리터가량의 물을 채울 수 있다.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콘돔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커다란 풍선처럼 부푸는데 폭이 50m 미만인 강이나 호수를 이 불어오른 콘돔의 부력으로 건너갈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은 서바이벌 용품을 제작하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무시 못할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게 현실성을 더해주죠. 이런 문장들이. 히트 치는 생존 배낭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담고도 가벼워야 한다는 거다. 좀 더 가벼운 무기, 좀 더 많은 공간의 확보, 한마디로 경량화가 핵심이다. 표준화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취업하기 전에 에피소드 나오는데, 냉장고를 같이 썼던 거죠. 공용 냉장고. 이 주인공 취업 전에.
근데 감자를 넣어놨는데 감자가 자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국적이 다 달랐으나 모두 아시아권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나를 향해 옐로우 몽키라고 말하는 걸 듣고 나는 그 집을 나와버렸다. 너네 보트로 돌아가 라고 말을 내뱉고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말들을 따라하고 있었다. 그 집을 나오자마자 취업이 되었다. 사장은 동양시장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다. 당연히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들의 특징이 익숙한 나에겐 좋은 일이었다. 음, 사장이 그래서 누가 캥거루를 모셔오겠나라고 했을 때 나는 손을 들고 내가 캥거루를 잡아오겠다고 했다. 이렇게 간 거죠. 이게 발단이고 후배에게서 시험용차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시험차들은 수많은 운전자와 수많은 길을 달리며 급속도로 늙어간다. 충돌 테스트라면 단 몇 초 만에 생이 끝나기도 한다. 후배는 마이바흐와 벤틀리를 주문해서 충돌 테스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블록버스터 영화 속 장면처럼 묘사했다. 자동차의 가격은 몇십 불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찌그러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우린 마네킹에게 감사해야 해요. 불평 없이 충돌을 반복하니까요. 내일 내가 조수석 마네킹 자리에 앉아가는 거다. 이런 계획이었죠. 근데 잘못 탔다. 대화하다 보니까 한참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개빈이 누구냐고? 나는 그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왜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인가? 그가 자기는 개빈이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것뿐이었다. 난 당신이 개빈인 줄 알았다는 정도. 이렇게 됐다.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니나가 아니란 말이야? 운동화 매장의 니나. 원래 운동을 화를 받기로 했던 거죠. 그걸 다 착각하고 있었다. 오해했다. 그래서 어쨌든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아요. 음, 네, 주로 아저씨가 얘기를 하죠. 아저씨는 차를 두고 왔다고 어렸을 때 그 차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서 자기 8살 때 얘기를 해주죠. 143초. 마일러는 타이어보다 더 단단하고 탄력 있는 두 다리를 갖고 있었어. 눈은 어떤 헤드라이트보다도 밝아서 어둠 속에 떨어진 것들을 잘 봤고 등은 따뜻했어. 나보다 5살쯤 더 많아서 키도 그만큼 더 컸고 힘도 있었지. 겨우 5살쯤 더 많았는데 어른이었어.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의 여행에 차는 처음부터 없었다. 1959년에 출시된 그 마이마일러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가 5살 어린 동생에게 해주던 이야기에 불과했다. 동생은 형을 마일러라고 불렀고 형은 정말 마일러처럼 동생을 태우고 달렸다. 둘은 함께 걸었으나 대부분은 형이 동생을 업고 걸었고 그들은 맨발이었다. 1900년부터 1972년까지 추정하기로는 10만 명에 가까운 애버리진, 그러니까 원주민 아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희생되었던 사건 말이다. 문명화 교육이란 명목하에 1살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었고 교육원이나 백인 가정으로 보내졌다. 얼굴이 하얄수록 더 데려간다는 말이 있어서 일부러 아이 얼굴에 검은 것을 바르는 엄마들도 있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그였다. 그의 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떤 교육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영어만 배운 건 아니었다. 8살 때 그가 농장에서 탈출을 감행한 건 어떤 계획에 의한 게 아니었다. 그가 자고 있을 때 마일러가 다가와 그를 깨웠던 것이다. 저 얼결에 탈출한 거죠. 음, 근데 형은 가다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이 동생만 맨발로 탈출한 거예요. 마일러를 묻고 울룰루를 봤을 때 보이던 풍경이 딱 그 사진과 같았어. 그는 형이 동경했던 차를 타고 형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혹시 그 유령 도시 같던 마을이 있지 않을까? 어른이 되어서 그 마을을 찾아보려 한 적도 있었다. 마을을 찾기만 한다면 형을 묻은 미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을도 그대로 사라진 듯했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의 말대로 계속 남쪽으로 갔어요. 7년 동안. 살기 위해 남들보다 서너 배는 애썼죠. 이 동생은.
이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의 친구 위키 위키 얘긴데요. 위키는 낡은 차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에 의해 맞았다. 그 다음날 있던 인터뷰에 나가지 못했다.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날도 다음날 어디도 또 나가지 못했다. 그들이 날 일으켜준 거라며 농담을 하던 위키는 결국 죽었다. 이런 사건은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다. 위키는 잊혀졌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에겐, 위키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이건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공백이 아니었다. 시드니에서 호주 시민권까지 받고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나는 위키의 공백으로 처음 이 땅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 이곳은 과연 내가 모국을 떠나 올 만큼 기회의 땅이었을까? 이랬던 거죠. 음, 위키. 인종차별, 인종폭력으로 죽어버렸다. 음, 그래서 아까 그 아저씨, 그가 호주 중심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휴가를 신청한 거라고 했다. 아니, 처음 써보는 거라고 했다. 크리스마스에조차 그는 회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처음으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음,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소설이에요. 전 짠하죠. 그리고 다음, 윤희영 작가님의 러브 레플리카라는 작품입니다. 윤희영 작가님 잘 쓰세요. SF 판타지 장르 잘 쓰시죠. 두 인물이 나오는데, 거식증으로 치료를 받는 나가 나오고, 그 내가 그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어, 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는 프로하나 커뮤니티 회원입니다. 거식증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경이라는 사람은 허언증 환자로 나오는데, 어느 날 외국인 불법 치료자 청년이 이 경에게 고백을 하죠, 과거에. 부모님께 이걸 말했는데 그 청년이 강제 추방을 당해요. 생활고와 모멸감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청년이. 그 이후로 경은 정신병에 걸렸어요. 옮겨지는 기분이다, 복제된 삶을 산다 느끼죠. 시민사회단체 인권활동가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글을 쓰고 책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일환이겠죠. 음, 하지만 그건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경은. 경과 이 주인공은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여행. 비행기 기내식을 먹으면 토호가 되는 꿈을 꿉니다. 사람들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경이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 경의 얘기를 내가 해줬던 얘기라는 거죠. 근데 경과 나는 일본 여행을 즐겁게 다녀옵니다. 기내에서 경에서는 이름을 적어주죠. 나중에 인권단체 사무실 경이라는 곳에 찾아가지만 경과 통화를 하지만 경은 나를 몰라봐요. 이런 소설. 이 소설의 의미는 뭔가, 아, 경과 나의 버디물인데 서로 치유하고 성장하는 아픈 사람들끼리. 경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인권운동가가 되죠. 어, 진정성 있는 속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설의 동력은 경에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의 정체,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 SF 스릴러 공포 장르의 소설 문법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러브 레플리카라는 소설 제목은 엑스제팬의 1991년 앨범 젤러시의 삽입곡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이런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가사 중에 가사를 찾아보니까 몇 사람이나 되는 그대는 말하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경의 얘기죠. 내용을 잠깐 보면 본문을, 오래전부터 경은 시간에 관한 표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른다면 그것은 액체이거나 기체여야 했다. 영어식 표현대로 시간이 날아간다면 그것은 날 수 있는 몸 구조를 지닌 생명체이거나 자신을 날려보낼 수 있는 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했다.
경이 이해하는 시간은 그런 특질 가운데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루, 색깔도 맛도 냄새도 없이 불규율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루 무더기에 가까웠다. 시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경의 노력에 의해서도 움직이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거죠. 시간에 대한 정의, 경이 느끼는 시간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정의. 사라진다. 그리고 다른 곳에 나타난다. 음, 156쪽에 보면 정말로 언니가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고 느낀다는 거야? 예수처럼? 아니, 그런 식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정확히 말하면 옮겨지는 기분이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누군가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복제해. 아, 머리카락 한 올, 주름 하나까지 지금의 나와 똑같은 형태로. 그러고는 복제가 끝나면 여기 있는 내 스위치를 끄고 저쪽에 나를 켜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까지 나는 여기 있었지만 이제 저기 있어. 다음 순간엔 저기였던 곳이 이미 여기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 알았어. 다시 할게. 그러고 나면 뭔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난다는 게 내게는 그런 뜻이야. 어떤 건지 알겠어? 음, 근데 이걸 주인공은 이해를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말해줄게. 언니 그거 허언증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 언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든 상관없어.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나는 거기서 빼줘. 너무 무섭고, 그래, 무섭고, 소름이 끼쳐. 나라는 사람을 만난 거, 알았던 거, 없던 일로 해줬으면 좋겠어. 언니, 나는 언니와는 달라. 나한테는 내 감정이 있고 생활이 있어. 언니가 꾸며낸 얘기에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이런 거죠. 병을 처음 만난 나를 얘기하기도 하고, 음, 이런 소설, 롤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 나도 지금 상태가 참 안 좋아요. 음, 나는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할 것이었고, 그 뒤에는 자취방으로 돌아가 대여섯 가지 술과 주스를 섞어 힘들어질 때까지 마신 다음 새벽이 오면 언제나처럼 목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예정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토하고 싶지가 않았다. 어, 경, 경. 경이 옛날 얘기 해주죠. 수업이 없는 어느 날 친구를 만나려고 나서는데 그 사람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은 말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체류자, 불법 체류자. 무서웠어. 음. 아이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가끔씩 강간이나 살인 같은 단어를 들먹이며 과장된 말투로 주의를 주던 부모님이 아니라 그때까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믿고 있던 자신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간단한 한국어 문장들이 무서움을 느끼는 자신이 무서웠다고 경은 말했다. 음, 그리고 좀 도와주실래요? 토할 것 같아서요. 이런. 어, 지금은 탈퇴했으나 그때 나는 프로아나 커뮤니티 회원이었다. 거식증을 옹호하는 태도, 혹은 그런 태도를 지닌 거식증 환자, 프로아나. 음, 그러니까 이 배경이 나오죠. 엄마의 눈물과 애원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는 있었으나 내게는 낫고 싶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체중이 35kg이 될 때까지는 계속 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배가 불렀다거나 여기가 선진국이고 너희들이 할리우드 배우인 줄 아느냐는 식의 노골적인 경면을 읽으면 정보가 부족해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났다. 너는 살만 빼면 조금은 사람 같아 보일 텐데 같은 말을 10년 넘게 면전에서 반복해 들어본 적이 없을 그 사람들의 단순한 논리가 부러웠다. 내가 원하는 건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으로 갈아타는 것.
내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다르게 사는 것이었다. 그 병 특유의 닫힌 논리가 자해적인 행동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고, 무엇보다 내게는 어린 시절 외모를 조롱했던 아버지를 비롯해 여러 가해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 내가 내 몸을 아름답게 여기는데 이 사회가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었단 말인가. 이런 주인공이죠. 하지만 경을 알게 된 뒤로 나는 자주 부끄러웠다. 고작 나 자신 속에 갇혀서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가 타인에게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의 구분 같은 기초적인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내가 한심하고 창피해서 숨고 싶었다. 경은 달랐다. 음, 저렇게 총명한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이다. 음, 그리고 경은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하죠. 그가 한국인 여대생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려고 말을 건 뒤 신고에 의해 붙잡혀 본국으로 추방되었다는 기사였다고 했다. 그는 고국에서 어떻게든 다시 삶을 시작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생활과의 무게와 추방되었을 때의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뒤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경은 말했다. 시간이 더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해도 거짓처럼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경이 쓴 책이 있어요. 푸르트만한 361의 기록. 2009년에 나온 책이었다. 인권운동가 12명이 각각 30일씩의 시간을 할애해 12군데의 이주 노동자 작업장을 취재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모아 묶었다. 경도 글을 썼던 거죠. 경은 정면 돌파를 한 것이었다. 외면하거나 멀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자신의 과오를, 죄책감을 향해 곧장 달려들어갔다.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내 머릿속에는 자기소개서를 들고 인권단체 사무실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리는 사회초년생 경의 상기된 얼굴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경은 어떻게 그 일을 계속했을까? 하나의 얼굴 위에 다른 얼굴들을 겹쳐놓으면서 이야기 위에 다른 이야기를 겹쳤으면서 도망치고 싶은 자신을 왜 끝끝내 바라보려고 했을까? 아니야,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경은 말했다. 이연아, 그 책을 쓴 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이런 경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괴로워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설령 바닥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었더라도 그건 그 사람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사람들 모두가 나눠져야 하는 짐이었다. 그런데도 경이 껴안고 다니는 피로한 강박을 나눠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을 사이비나 짝퉁이라고 부른다면 그 반대의 개념을 가리키는 말도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결코 쉽지 않았을 그 시간들을 스스로의 의지로 보낸 뒤에도 경은 여전히 기억의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죽었다느니 다시 태어났다느니 하는 말을 중얼거리고 자신의 좋은 부분조차 부정하고 자기 이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끔찍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몰라. 음, 경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동생은 주인공은 일본에 가자,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에서 즐겁게 놀고 오죠. 같은 음, 비행기를 타고 즐거운 기억뿐이었다. 음, 가방에서 꺼내온 비비크림으로 경의 손바닥 위에 나는 경이 말해준 그 사람의 이름을 썼다. 경은 가만히 있었다. 언니, 나는 말했다. 그 손을 물에 씻으면 언니는 흙으로 변할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경이 기억하게 말했다. 넘어가서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인권단체의 사무실에 가서 경에게 전화했는데 경이 몰라 보죠. 음,
음, 그녀들이 정말로 두 사람이었을까? 끝까지 보면 경이 정말로 존재했나 싶기도 해요. 음, 경이 이 주인공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의 인물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정욱 작가님의 올드맨 리버. 이 올드맨 리버는 이정욱 작가님 참 문장 잘 쓰시죠. 어, 캐릭터 잘 쓰시고 어, 이 올드맨 리버 이거는 좀 문장을 많이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물들에 대해서. 히스레저가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히스레저가 한 말들, 자기 올드맨 리버라는 문신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처음과 마지막 수미상관으로 나옵니다.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죠. 호주 서부 퍼스 출생이에요. 미국에 이민.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문신의 의미죠. 그리고 주인공은 한국인 미국 입양아입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한국에 왔습니다. 어, 한강 다리에서 자살 시도하려는 남성과 마주치죠. 좀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자, 히스레저 호주 서부 퍼스 출생, 주인공 한국인 미국 입양아, 그리고 주인공의 여자친구였던 리엔, 베트남 출신이에요. 다 외국 사람들이랑 공통점이 있죠. 이민자들. 리엔은 아버지가 코인 세탁소를 운영했지만 인종차별 사건 이후 베트남 행을 택합니다. 그 니콜라라는 그 주인공이 미국에 입양한 아버지 니콜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주인공의 할아버지죠. 니콜라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출신 히피 부모를 두었다고 해요. 히피 부모라서 자기를 낳아놓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죠, 아이한테.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발감이 상당합니다, 니콜라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바람길을 타고 다니는. 니콜라의 흑인 여자친구는 어, 이제 헤어졌는데 살해 시도를 해줘. 니콜라가 실패합니다. 니콜라는 또 베트남전 참전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던 기억. 아내 메릴이 죽는데 메릴은 버마 랑군으로 향하던 경비행기 추락사로 죽습니다. 니콜라의 마지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음, 모든 인물들이 공통점이 있죠. 외국에서 온 이민자라는 거.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 올드맨 리버. 자, 가까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미문이에요. 이정훈 작가님은. 시도 쓰시기 때문에 첫 문장. 내 팔에 있는 문신, 올드맨 리버는 그저 노래가 아니라 몇 가지 뜻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주겠다. 그 단어들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내 삶은 그 강을 따라 노를 저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진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고 삶은 막 속도를 높이려 한다. 아마도 나는 속도를 늦추고 삶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인데 마지막 문단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 내 팔에 있는 문신 올드맨 리버는 그저 노래가 아니라네.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지. 나는 무언가를 기억해야 할 때는 몸에 문신을 새겨. 지금 내가 그대에게 답할 대답은 하나. 나는 이 강에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다고 느낀다네. 나는 작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올드맨 리버를 흘러가네. 이렇게 말한 것은 히스레저였다. 시작을 하죠. 그는 뭐 I'm not there의 가수 밥 딜런이었다가 다크나이트의 악마 조커에게 됐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제를 먹었다고 하죠. 식도를 넘어가는 알약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그런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묘한 평화를 준다. 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조금 웃었다. 네, 알렉스가 주인공입니다. 이태원 뒷골목의 어두침침한 계단에 앉은 채 알렉스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에게 혼잣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이 고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언제든 영화처럼 돌려볼 수 있어서 좋다. 고 알은 또 엉뚱한 말을 중얼거렸다. 도시의 거리에는 도시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과거들이 흘러다니는 것이다. 라고 알은 중얼거렸다. 음, 입양 쭉 넘어가서 194쪽. 알은 이 낯선 세계에 도착해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그는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지나간 다른 인생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름은 알렉스지만 알이라고 불러. 알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이란 아무렇게나 흐르지 않도록 사람을 붙들어두는 작은 닭 같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강물에 대한 비유, 그런 묘사, 상징이 자주 나오죠. 흐른다. 나는 강 너머의 허공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허공이라는 것은 다른 허공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법이니까. 그런 문장들. 넘어가서 201쪽. 서로 다른 삶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다. 니콜라는 그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메리를 만난 뒤부터 니콜라는 그저 강변에 나가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가 되었다. 물의 흐름을 오래 바라보는 일과 비행기를 타고 창밖의 기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어딘지 비슷한 데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니까 리엔 얘기도 나와요. 여자친구였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아마도 리엔이 청소를 하고 있는 커다란 우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알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혼자 중얼거리는 때가 많네요. 리엔은 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아마도 따뜻하게 데워진 스프가 식탁 위에서 혼자 쉬어가는 일과 비슷한 게 아닐까? 리엔이 떠나갈 때 했던 거. 자살을 위해 폭격기를 메고 돌진하는 건 일본군 군인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개인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희생자일 뿐이니까. 그렇게 말한 뒤 니콜라는 덧붙였다. 자신이 베트남에서 3명의 인간을 총으로 2번, 칼로 1번 살해한 것은 거대한 강물의 아주 작은 파동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랬던 아버지. 알이 병원에 찾아갔을 때 니콜라는 침상에 누워 문득 리엔 얘기를 꺼냈다. 리엔이 방문했던 그 밤에 고요하고 기이한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니콜라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잖아요. 근데 리엔은 베트남에서 왔고, 넌 믿지 못하겠지만 그날 식탁에 앉아있는데 내 손에서 낯선 감촉이 느껴졌다. 분명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는데도 방아쇠를 당길 때의 손가락의 감각과 칼을 사람의 몸에 꽂아 넣을 때 손목으로 전해져 오는 진동이 한꺼번에 느껴졌지. 그건 낚싯대 끝에서 전해지는 비릿한 떨림, 강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의 퍼득거림, 그 물고기의 피 묻은 입에서 낚싯바늘을 떼어낼 때의 기분과 비슷했다. 니콜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는 대신 흑빛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니콜라는 진실로 그녀를 죽이려고 결심한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칼이 은빛으로 빛났기 때문에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에는 빛이 있기 마련이지. 그것은 니콜라 자신이 나중에 한 말이라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산책을 나간 니콜라는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아내에게 남긴 편지에는 짧고 간결한 몇 개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육체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구나. 나는 내게 쇠약한 몸이 있다는 것만을 진실로 깨닫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전부다. 이제 찌가 흔들리지 않는 강물을 오래 바라보는 일을 그만두려 한다. 음. 저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의 풍요로움은 아닐 것이다. 저 강물 속에는 죽은 사람의 팔과 죽은 사람의 얼굴과 죽은 사람의 발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알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엉뚱한 한국어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으려고. 근데 한국어를 잘 모르죠, 알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맥주 안주 이것을 주세요. 자기가 아는 말을 한 거예요. 알은 자기가 말한 문장의 뜻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알은 어쩐지 다급해진 목소리로 다른 문장들을 내뱉었다. 여보세요. 울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혹시 정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리엔이 물었죠. 올드맨 리버라고 부르는데 미시시피 강이 별칭이라던데.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알은 방금 자신이 뱉은 문장의 뜻을 잃어버린 채 까마득히 저 아래를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아래 귀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 전화기를 든 거죠, 강에 있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이런 소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설은 최수철 작가님의 거제 포로들의 춤인데요. 이 소설 특이해요. 역사 소설. 팩트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 217쪽 제일 처음에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거제도에서 1952년에 포로 수용소 광장에서 포로들이 춤추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죠.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소설이다. 실제 소설가 이 최수철 작가님이 화자로 등장하는 듯해요. 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허구인지 모르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분석하는 건데 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자는 프랑스 베르티에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사진을 받게 되고 자기 고백적인 소설, 자기성찰하는 소설. 이거 자기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제주포로 이야기도 해요. 소설보다 수필에 가까워 보이는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쭉쭉 넘어가서 음, 많은 어, 베르티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로 남아메리카와 일본과 중국에 관심을 가져왔던 프랑스 출판계는 이제 한국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 거였죠. 음. 한국의 정원이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공개하면서 한국에 관한 사진전도 함께 열자는 의견이 있었네. 검토하던 중에 이 사진을 발견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매그넘 포터스의 한 멤버였던 어떤 분이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베르너 비슈프, 매그넘의 일원이었다. 229쪽을 보면 처음 그 사진을 보고서 강한 호기심을 느꼈을 때 나는 그 장면에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고 있었다. 사진에 대한 관심이 이내 시들해진 까닭은 나 자신이 사진 속 상황을 단지 이야깃거리로 대하고 있음을 자각하고서 무의식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탓이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무엇을 대할 때마다 그럴듯한 이야깃거리인가 아닌가 하는 잣대로 가칠해지고 있었다. 진실을 찾는 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고 따라서 나의 소관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이 다시금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분명 내게 뭐라고 말을 건네고 있었다. 아직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제 나는 전쟁터에 나선 병사의 심정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음, 그런 거죠. 재밌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요. 239쪽.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삶이 마침내 말년에 이르렀음을 자각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어떻게든 다른 삶을 살아서 죽기 전에 자신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그가 택한 일은 곳곳에 함부로 버려져 있는 철조망을 수거하는 일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달아다니는 것도 그래서였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철조망을 없애야 했다. 철조망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었다. 대단하죠?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쭉쭉 넘어가서 음, 이제 252쪽인데요. 베르티에와 수영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수영이 죽거든요. 왜 죽었나? 개발이 덜 된 지역이어서 그런지 차도에는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 실크로드 여행할 때. 대신 가로수에 사람 키 높이만큼 흰 페인트가 두텁게 칠해져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것이 병충해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흰색 페인트로 전조등 불빛을 반사시켜 가로등 대용으로 삼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의 방향을 알려주어 우리를 앞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 쪽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베르티에와 수영 또한 죽음의 순간 직전에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그 강한 빛의 철조망에 걸려들어 두 마리 나방처럼 타버렸음을. 또한 나는 안다. 베르티에가 비쇼프의 사진에 대해 내게 문의했을 때 그 뒤에는 수영이 있었다. 한국 사진 전시회도 수영의 발상이었다. 수영은 나의 힘을 빌려 그 사진의 비밀을 알고 싶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의 한 작업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베르티에를 졸라서 함께 아우슈비츠에도 다녀왔을 것이다. 그녀 역시 철조망이라는 끔찍한 존재에 일찌감치 눈을 떴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 윈난성으로 간 것일까? 새로운 질문의 끝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일까?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내 도움은 필요 없었던 것일까? 그런 것이죠. 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미칠 지경이 되듯이 미치고 싶은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미칠 지경이 되기도 했다. 이랬던 상황이에요, 화자가. 나는 머릿속으로 피가 몰리면서 다시금 우울증이 온몸을 오그라뜨리는 것을 느꼈다. 4, 50년 전에는 간첩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지금은 무인 비행체라는 존재가, 그 실제도 모호한 존재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다. 과학의 발전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동족 간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8년째 1위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구한말의 혼란, 일제강점기 나라의 분할, 동족 상잔의 전쟁, 휴전, 군부 독재 정권, 그리고 여전히 휴전 상태. 지금도 휴전선 250km를 따라 몇 겹으로 경기를 갈라놓고 있는 철조망. 우리는 여전히 철조망이 둘러쳐진 수용소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정상적일 수 있겠는가. 너무 오래 지속된 긴장이 우리 마음의 근육 무력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내가 비쇼프가 찍은 사진 속 장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프로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보고 다시 들여다본 것도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신이 포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포로가 되고 또 비쇼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11번 이 부분은 소설로 쓰여져요. 이 부분 강렬합니다. 앞에는 이제 팩트 위주로 나오다가 허구의 소설을 쓴 거죠. 266쪽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장 목사에게 물었다. 장 목사가 대답했다. "글쎄 우리 그냥 춤이나 출까요? 서로를 죽이는 것보다 함께 춤을 추는 게 보기도 좋잖아요." 내가 말했다. "좋군요. 그런데 무슨 춤을 출까요?" 장 목사가 말했다. "우리가 한데 뒤섞여서 우리 춤을 덩실덩실 추면 미군들이 겁을 먹겠죠? 저들을 안심시키려면 모두가 함께 질서 있게 움직이는 춤을 추어야지. 스퀘어 댄스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춤을 사진이 설명이 되는 거죠. 언젠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대해 들은 말이 있다. 그곳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음악이 연주되었는데 그 음악은 대규모 사기극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 아름다운 가락은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잠재우는 한편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추고 있는 춤 역시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선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잠재우고 다가오는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연극적인 기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저 경쾌한 가락이 악마의 트릴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팔과 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남자는 결코 기만이 아니다. 그에서 체온과 채취가 느껴진다. 이 냄새와 열기가 나와 그가 인간임을 알려준다. 이 절실한 느낌보다 더 진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순간 나는 나 자신도 추스를 수 없는 충동이 휩싸여 갑자기 그를 어스러지게 부둥켜 안는다. 그가 깜짝 놀라 나를 밀어낸다. 그러나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더 힘껏 그를 내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 저항이 사라지더니 그 또한 나를 끌어안는다. 적대감을 가질 때 인간들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철조망이 된다.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생긴다. 그러나 그 철조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담요도 누비옷도 없이 맨몸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렇게 내 몸의 상처와 내 속의 피로 가시를 녹여버려야 한다. 우리는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돈다. 이 춤은 더 이상 스퀘어 댄스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고 탈춤 춤사위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우리가 가면을 벗었던가? 모르겠다. 악단이 잠시 연주를 멈추었다가 이내 우리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던가? 그것도 모르겠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덩실덩실 추는 춤 속으로 어우러졌던가? 그건 역시 모르겠다. 그런데 이 춤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춤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